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조수빈입니다. 우리 빈둥님들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불행, 또 고통이 닥쳤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시나요? 저는요, 어른이 되었어도 어른이 다 못됐던 것 같아요. 30대에 삶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힘들 때면은 이상하게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었던 적이 많습니다. 내 고통을 여과 없이 쏟아내도 묵묵히 다 받아주는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가 저한테는 엄마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좀 이런 통찰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 부모를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병들어갈 때 그것을 늙어가는 부모한테 드러내는 거, 풀어내는 거, 그게 결국 부모를 더 크게 아프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아닐까? 그 생각을 한 뒤로는 저는 이제 엄마에게 특별히 전화를 걸어서 막 펑펑 운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둘 낳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부모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해 한 해 새로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존재 같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보다 훨씬 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보다 작아지고 병들어가는 부모님의 현실, 그런 걸 인정하는 건 자식에게 참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미움받을 용기 기억하세요? 전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었는데 그 저자이자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의 새로운 책, 다른 책,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보낸다입니다. 그 제목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가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작가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철학을 전공했다면 왠지 세상의 통달에서 부모의 질병, 이별 앞에서 초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첫 챕터 제목을 제가 볼 때부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철학자였던 저자한테도 49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뇌경색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그 어머니의 죽음은 거대한 절망이었고, 또 노년에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 잊어가시거든요. 이거를 간병하는 그 자식으로서의 시간은 매 순간이 막막하고 안개 속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30대 때 고비가 있었다면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잘 계셔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는 황반변성 때문에 눈 한쪽을 실명하셨어요. 심장병도 있었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 책이 건네준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제 얘기 같았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에게 과연 자식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함께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고 아파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거나 자책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 마음의 매듭이 꼬여버린 분들, 또 부모를 간병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식을 키우느라 내 삶과 에너지를 온전히 소진해버린 모든 분께 오늘 저의 그 책 리뷰가 거대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철학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주 거세게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좀 달랐는데요. 남편을 막아서면서 아들을 믿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믿고 지켜봅시다. 이분의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자녀한테 또 가정교사를 붙여가면서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교육에 지독하리만치 정성을 쏟았던 분인데 주변에서 아마 가계 형편을 걱정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란 원래 집안의 경제 사정 따위는 모르는 법이에요. 부모의 가난과 고단함이 자식의 길을 죽이거나 혹은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이 구절을 읽으니까요, 저의 그 엄마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굉장히 일찍 하셔서 저랑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사실 집안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살림이 상당히 쪼들리셨대요. 저희 엄마는 온종일 푼돈을 아끼고 콩나물 한 봉지도 깎아가면서 사셨거든요. 그런 우리 엄마였는데, 희한하게도 집안은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닦아놓고 정말 살림을 잘하세요. 음식도 잘하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흔치 않았던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멀리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정말 아주 잘 가르친다는 유치원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 비용이 저희 집 살림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난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사회 진출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항상 저희 엄마가요. 당신 옷은 안 사 입어도 저한테는 가장 좋은 옷만 입히고 매일 아침에 예쁘게 머리를 해주셨거든요. 깔끔하게. 엄마는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몸으로 떼어가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 그렇듯이 저희 집의 살림살이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인이 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전히 사회생활 하고 계셨고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재미있는 건요. 이 작가의 어머니는 진로와 관련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딱 하나 변호사는 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변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세상과 인간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뒷면, 즉 인생의 뒷면을 매일 마주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만큼은 그런 험한 꼴 보지 않고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엄마가 되니까 이해는 돼요. 평생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은 거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예쁘고 편안하게 다니는 직장 다녔으면 좋겠다. 저희 엄마가 말버릇처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저한테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이해되는 게 자식의 인생에는 그늘이 보태지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잖아요. 저도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울었던 적이 있는데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왠지 100배는 많아 보이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돈 버는 직업 빨리 가질 필요 없다고 저를 재촉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무조건 될 거야.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고 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은 곁에서 우리 엄마가 같이 기도를 했어. 그리고 간식을 챙겨주셨어요. 저자는 책에서요, 부모의 개입에 대해서 자식들이 마주할 서글픈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하면 만약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자식은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엄마나 저희 엄마나 도와는 주셨지만 이래라 저래라 관여는 안 하셨던 거예요. 제가 공부를 솔직히 잘하는 편이었는데 어떤 과시할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하거나 과도하게 저한테 개입하시지 않고요. 그저 믿어주고 몸으로 때운다고 하죠. 그런 헌신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라는 존재의 주도권을 존중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그런 딸이라서 평생 저희 예쁜 엄마가 고생만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시리기도 한데 우리 빈둥님들의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인생의 뜻하지 않은 불행은 예고 없이 가장 평범한 일상의 오후에 찾아옵니다. 이 작가의 어머니는 평소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화를 걸어오셨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손을 쓸 틈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셨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지금 제 곁에 계시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날을 꼽으라면 단연 그날인데요. 평소처럼 저희 아이들을 좀 살뜰히 돌봐주신 다음에 평소처럼 집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돌아가시다가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수빈아, 내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눈앞이 이렇게 휘어 보여. 아마 아빠가 택시를 타고 엄마를 이제 모시러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시미 이치로 작가의 실제 책 속 그 어머니 이야기를 읽었을 때 평소 저희 엄마가 아픈 곳이 하나 없이 건강하셨다는 대목에서 정말 독서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쵸? 저희 엄마, 제 얘기랑 너무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쁜데 저희 엄마가 평생 눈이 진짜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손 쓸 틈도 없이 병원을 갔더니 이게 습성 황반 변성이래요. 급성으로 순식간에 실명을 하셨어요. 한쪽이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은 더 괴로웠습니다. 아마 황반변성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눈에 가스를 주입했기 때문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엄마가 고개를 들면 안 돼. 엎드려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침대 중에 여기 얼굴 뚫린 침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동생이 사줘서 바닥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살아야 됐거든요. 제가 그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엄마 앞에 붙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음식도 라면도 못 끓이시는 분이 한 달 동안 엄마
간병하시고 저는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저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병상에 누워서 엎드린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한계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자는 뇌경색이었기 때문에 병상에서 저보다 더 절규하듯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의식마저 잃었을 때 과연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저도 내가 자식인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자식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구나. 하루는 저자의 어머니가 마비된 채로 병상에 누워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독일어 배우고 싶다. 물론 얼마 못 가서 중도 포기하셨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꼭 읽고 싶은 소설책이 있다고 가져다 달래요.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의미를 붙잡으려는 그 엄마의 눈물겨운 몸부림. 이 작가가 보면서 참 괴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나 또 눈물샘이 솟았잖아요. 저희 엄마가 평생 영어를 배워서 멋지게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 한 분이거든요. 저한테 나는 제주도 살 때도 서울에 오고 싶었다고. 예, 경기도 살 때 서울 오고 싶었고 서울 오니까 너희 세대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사람 입이 하나 덜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문화센터 영어반을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제가 임신을 하면서 애 봐야 된다고 또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하길 바랐어요, 엄마가. 잘난 딸에게 방해가 될까봐. 아니면은 또 행여나 주변에서 내 딸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항상 스스로 뒤로 물러나시고 저희 엄마인 것도 별로 티를 안 내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그 멈춰버린 영어 공부가 지금도 가끔씩 제 마음속에 부채처럼 걸려 있는데 오늘도 아이들 맡기고 이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작가는 고백을 해요. 매일같이 그 시간을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 작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쩌면 그 마지막의 긴박한 모습만큼은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자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는 홀로 떠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뒤에 한대요. 이 책의 진짜 매력은요, 의외로 눈물을 호소하는 자극적인 문장이 한 줄도 없어요. 시종일관 아주 담담하고 이성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연하고 의젓함 때문에 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릿해져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떠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 작가는 본인이 심근경색을 앓게 돼요. 본인마저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또 이런 질문을 해본대요. 역시 철학자야. 인간에게 죽음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병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의사가 건넨 답은 명쾌했는데요. 책을 계속 쓰세요. 책은 나중에 남으니까요. 그렇게 본인의 죽음을 먼저 상상을 해보게 된 거죠. 연이어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고 계속 자신을 잃어가셔요. 그 늙은 아버지의 임종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저자는 치매가 걸린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 또 이런 조언을 합니다. 부모님이 안개 밖에 있는 세상을 보고 괴로워할지라도,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지라도 돌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안심하기도 하니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이야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세상을 잊어버리는 그 안개 속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안개 밖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아버지. 이 바깥 세계를 그래도 잠깐씩 보시긴 해요. 그럴 때는 아마 그 아버지가 심한 불안을 느끼셨을 거라면서 작가는 아버지의 혼란을 가만히 품어줍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무려 25년을 함께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식으로서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잊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 이제 과거의 일은 전부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작가는 이것이 결코 체념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었다고 해도 그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 의미가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부모님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과정을 자식이 지켜본다는 거. 그 일이 그토록 괴로운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지 부모님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억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부모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왔던 어머니, 그리고 내 세월 속의 나,
라는 존재도 왠지 세상에서 함께 지워져 버리는 것 같은 서글픈 감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책에 진짜 가장 감동적인 철학적 통찰이 등장합니다. 만약 아내가 저를 잊어버리면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아내와 연애를 하면 됩니다. 매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시작된 관계를 오늘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에게는 미래도 과거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라는 완벽한 현재형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현재와 여러 개의 과거를 어떤 본인만의 우주 속에서 자유자재로 엮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버지에게는 현재형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행동,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존경한다, 리스펙트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보다와 돌아보다라는 라틴어 레스피치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돌아본다. 그게 리스펙트의 뜻이죠. 평온할 때는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잡고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엄마한테 화낼 때 많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작가도요, 어머니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게 되니까 평생 어머니와 사소한 일로 싸웠던 그 부끄러운 시간마저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게 되자 어머니와 싸웠던 시간마저 소중하게 느껴진다. 의식이 있으실 때 싸움 같은 것은 하지 말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걸. 이게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상적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상적인 부모님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거다. 결국 현실에 쪼그라든 모습 그대로를 자식이 편안하게 인정을 해준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란 이유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이들에게 고독을 넘어선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일도 생기니까 그런 감정의 소비가 싫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인간관계가 불행의 근원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서는 기쁨이나 행복 또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툰 그런 사랑 방식이 상처가 되곤 하죠. 고등학교 시절 제가 한 번 이게 생각나는데,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창 방에서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꼭 들어와서 말없이 불을 확 꺼버려, 우리 아빠는. 당시에는 그게 너무 야속하고 짜증이 나서 제가 막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엄마가 되어보니까 아빠 마음을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무뚝뚝하니까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제가 엄청 화를 냈거든요. 근데 제 딸이 그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공부 좀 덜 해도 좋으니까 내 자식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딱 꺼버리고 나와. 부모가 되어보니까 비로소 내 부모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이 책의 매력은요,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가 된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내 부모와 내 자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작가는 간병의 끝에서 마주한 어떤 진리를 또 선언합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저는 자식이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대목이 저를 가장 크게 울렸고요. 이 책을 읽게 한 이유, 보람? 이런 걸 느끼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모든 일을 돌봐줄 필요가 있지만 아이는 부모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먼저 자립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흔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 듣고 결혼했다? 행복이란 결혼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저도 살아보니까 그럽니다. 어느 한 사람이 행복을 줄 수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받아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결혼이란 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또 진정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깨달으면 너무 늦었나요? 아니죠. 부모를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벚꽃 피는 계절에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벚꽃이 보고 싶어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벚꽃 구경 갈 때 내가 해주는 것처럼 느끼는데 내가 좋아서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만약에 그 일을 부모님이 치매로 잊을 수 있잖아요. 벚꽃 구경한 걸. 그래도 낙담하지 말래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최고로 좋은 곳에 데려가 줘봤자 잘하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기억하든 말든 그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노년의 부모는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 차이에서 오는 결핍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열등감이 되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은 곧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을 접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래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노인들은 살아가는 마지막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요. 철학자로서 인생 전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와시다 가요카츠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도 그저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사회는 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낳아놓고 일하느라 잘 못해준다고 자책을 참 많이 하는 엄마인데요. 그럴 때면 제 인생의 최고 철학자인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엄마 나 아이들한테 참 부족한 엄마 같아 라고 얘기하면 수빈아 너는 열심히 살았어. 아이들은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다. 우리 엄마가 제 인생의 최고 철학자네요. 우리는요 부모에게 받은 만큼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간병받을 것을 계산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준 것이 받은 사랑으로부터 바로 내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저 대가 없이 하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주는 것만 생각하면 된대요. 감사한다는 인사를 포함해서 돌아올 것 따위를 기대하지 않으면서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은 서로에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서 오늘 도다한 서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함께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간병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편찮으신 부모님이 반드시 고맙다라고 말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고의로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어쩌면 간병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부터 누구에게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언가 어색하면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고맙다고 표현해야지 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던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시어머니가 매일 밤 마른 세탁물을 개면 친구는 언제나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잠들고 나면 친구는 세탁물을 다시 전부 새로 개야 했습니다. 물론 친구는 그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면 만족했겠죠. 간병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쉬운 간병도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간병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맙다라는 말이 기뻤습니다. 그 말이 확실히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맙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혹은 원래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간병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니까요. 부모님이 방금 밥 먹은 사실도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간병 그 자체가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간병은 어쩌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납득시켜야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간병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저녁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빨리 돌아온 딸이 아빠, 오늘은 우리 카레라이스 먹어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일을 하긴 해도 저녁을 준비할 무렵에는 저도 지쳐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딸이 아빠도 낮에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딸이 돕겠다고 말해준 덕분에 기운이 난 저는 장을 보고 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돕겠다고 한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재료를 다 자르고 나서야 겨우 부엌에 들어온 딸은 나머지 일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뒤늦게나마 처음 말한 대로 도와주었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언제나처럼 저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즉 딸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제가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는 어떠한 감사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스스로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면요. 부모님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칭찬받지 않으면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아이와 똑같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끼리 사이가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일 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 스스로가 당신들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세탁물을 전부 다시 개야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세탁물을 개는 것으로 시어머니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로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표현해 주세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지 부모님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만 자신이 한 일에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